찬양 소리를 듣고 이 앞에 저기 귀신집이 떠날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주목하는 게 요 앞에 점집이 떠나가게 하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찬양 소리 듣고 저 도망칠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역사 강의를 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남일 성사님 또 힘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또 여기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마음을 좀 나누고 이게 역사 강의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남일 성사님도 말씀 주셨고 했지만은 이런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그 한두 번 제가 듣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은근슬쩍 또 우리 김인성 목사님도 뭐 살짝 좀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좀 하시고 기도회 중에 이렇게 좀 말씀 전하는 시간도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래 우리 김인성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게 한 고집합니다. 네, 저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분들이 좀 우리가 동역자가 돼가지고 같이 중보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이스문대 선교에 주신 그 비전들을 좀 이루시는 어떤 귀한 걸음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우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를 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솔직히 제가 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 그림을 통일 선교를 향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계속 좀 진행하는 건데 이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선교가 걸어온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이게 독일 통일 강의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사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학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학교 교재를 쓰는 일도 했어요. 그동안 쭉 하면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게 그 독일 통일 강의를 할 때 그것도 한 1년 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를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아직 경험을 못 해보고 그 사회를 아직 마주해 못 해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걸어간 그 사회를 공부하고 싶어서 독일 통일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스태프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말씀이 빈약하다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끌고 나갔다가는 그냥 뭐 이 기도회 자리에 사람 하나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그 통일 시점까지 갔다가 그 역사 시점까지 갔다가 통일 사회에 대해서는 이게 이 통일 사회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그런 것까지는 못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독일 통일의 어떤 역사를 먼저 걸어가 봤기 때문에 우리 다이시물 메톨 선교회가 통일 사회는 이것이 기본 맥이구나 하는 것을 잡고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찾았어요. 그것이 이게 영성 운동인 거예요. 독일 통일 사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런 이 교류가 있었고 이랬지만은 지금도 사회 통합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남북한은 어떻습니까? 독일보다 엄청나게 이 교류가 막힌 거예요. 훨씬 더 몇백 배로 더 막힌 그런 상황. 우리 뭐 지금 북한하고 뭐 무슨 하나라도 교류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북한 학자들이 말하자면 이게 다 막혔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가지 열릴 수 있는 게 뭔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열린 거. 이 하늘이 영통만 열리면 나머지 사통은 이렇게 무슨 교류 무슨 여러 가지 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막혔지만은 이 하나님의 통로만 열리면 나머지 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방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독일 통일이라는 그 사회를 우리가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다이스물들 선교회가 그렇구나. 오직 이 영적 붕 운동만이 남북의 모든 어떤 이 이질적인 상처,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아픈 현실은 뭔가 하면,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하면 이 말씀 학교 때 이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따로 좀 이걸 연구해서 좀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그 말씀 학교 때 제가 우리 김나루 선교사님도 와서 이렇게 말씀 학교 참가하고 그래서 그 말씀 학교 교재를 정말 쓰느라고 제 이 머리가 이 한 줌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강단에서 말씀을 기도 인도하면서 또 책을 쓰고 교재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을 당분간 다른 분한테 우리 선교에 나오는 다른 분한테 맡겨놨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교재를 썼거든요. 근데 한동안 좀 맡겨놨더니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선교에 어마어마하게 몇십 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을 맡겨놨더니 성도들을 스태프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학교 교재하고 우리 선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요. 연구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그림을 그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강단에서 뭐 어떤 학술적인 어떤 이런 그 연구를 하고 나중에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 꿈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 구렁텅이 같은 그런 데서 큰 구덩이 같은 데서 이 소똥이 딱만큼 쌓여 있는데 물똥 같은 소똥이 딱 그걸 혼자서 누구도 안 치우는 그 소똥을 혼자서 계속 삽으로 퍼내는 거예요. 겨우겨우 다 퍼내니까 저기 좀 위쪽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을 그래서 뭐 하는가 하고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심정을 두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퍼 올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이제 이 이해가 딱 되면 우리가 결국은 있잖아요. 이 통일사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이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이 영적으로 녹혀내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아왔고 어떻게 서로 다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가 다르고 우리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자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에게 주신 비전을 저에게 주신 꿈을 같이 사가지고 멀지 않았습니다. 속히 끝날 겁니다. 이걸 이루어서 통일사회를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동력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 또 이런 단락으로 나눠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개론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어떤 체계를 세우는 역사학의 어떤 체계를 세우는 어떤 그런 큰 어떤 작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론도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식론, 세계 역사학의 흐름까지 이렇게 보았고 지난 시간부터 이 한국 역사학의 흐름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학의 흐름도 고려시대 역사교육,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역사교육, 남북한의 관점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 시간에는 이어서 근대 개화기 역사교육과 남북한의 관점, 일제강점기 또 대한민국 건국과 남북한의 역사교육 관점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대 개화기 역사교육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대 개화기 역사교육과 남북한의 관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이 개화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그려달라 하니까 이게 이쪽에는 완전 조선시대고 이쪽에는 근대화의 어떤 그런 모습 비교하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게 조선시대의 어떤 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근대 개학이라고 했을 때는 조선이 이 전통적인 봉건사에서 벗어나서 서구 문물과 근대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선의 어떤 봉건 시기사에서 벗어나서 서구 문명의 이런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시기가 1876년에서 맺어진 이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 일제가 운묘호라는 그 배를 가지고 충돌 사건이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약을 맺은 어떤 강화 조약부터 체결해서 1910년 한일 합병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개화기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국사교육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시기 처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요거는 이게 그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조선시대 말, 근대 개학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에도 이 학교 교육, 성균관, 그 다음에 또 향촌, 그 다음에 서당,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을 어떤 내용들을 배웠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가운데서, 요때 국사교육이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돼요. 예. 국사교육이 좀 더 주목을 받게, 그런 교육들이 나오면서 국사교육이 좀 더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 전에는 늘 이야기했던 거는 중화 중심의 어떤 그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다가 우리 그 국사도 조금 입지를 높여가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요때 개학기 때 우리 국사교육에 대해서 즉 근대사적 국사교육이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그 배경이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제국주의 침략자들 속에서 민족 우색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 주목을 좀, 국사교육에 대한 어떤 주목을 받게 되는 거지. 또 그리고 요때 당시에 요거는 우리 그 조선시대 안에서 그 국정 안에서 배워지는 어떤 그런 교육이고, 또 하나의 어떤 교육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 기독교 미션 스쿨, 그리고 나중에 실제 역사 들어갔을 때 이런 것도 더 깊이 있게, 북한의 교회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요때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재학당이라든가 이화학당이라든가 지금 같은 이하 여자대학교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연세대학교도 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해서 엄청난 그 교육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아웃사이드에서는 이런 교육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에 국사교육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요때 그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는 동국사략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동국사략. 예. 동국사략인데 이게 대한 역사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어떤 그런 책입니다. 이 동국사략은 조선 초기에 편찬되어서 한국사 인문 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가진 역사서예요. 한국사 인문으로서의.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고, 사략은 역사를 강력하게 정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우리나라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조선 태종 세종 시기의 국가 주도로 편찬이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여러 번 이게 수정되고 보증되어서 조선의 관리들과 학생들이 한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육용 역사서인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당군조선, 기사조선, 미만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조선시대에서 들어와서 이 동국사략이 우리 교재로 생겼는데 이 근대 개화기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이 근대 개화기 시기의 역사 교육의 특징은 단군조선, 민족의 기원을 강조하고 또 독립국가의식을 강화하는 애국심을 고취했다는 그 외세 침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사 교육이 가장 가까운 모습이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조금 집중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역사 교육의 흐름을 보면 조선시대의 역사 교육은 유교적 보편사, 즉 중화의 어떤 그런 질서 중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 이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근대적 민족 사관이 등장하게 되는, 근대적 민족 사관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 개화기 때 이 역사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화기 때에 이 개화기를 북한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개화기를. 북한 역사학은 남한이 일반적으로 근대 개화기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대 개화기라는 용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북한은 역사를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 즉 계급투쟁 중심과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개학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북한은 개학이보다는 요 시기를 반봉건, 반침략 투쟁기로 보여요. 반봉건, 반침략,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이 남한 역사학에서는 개화, 즉 이 개화라는 것은 근대화의 시작이잖아요. 즉 서구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고 군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들이 개학이잖아요. 그러나 북한 역사학에서는 개화 자체보다는 봉건 지배층에 대한 투쟁, 외세, 즉 외세라는 그때 일본과 서구 열강들을 말하겠죠. 외세의 침략을 반대한 민중의 반봉건 운동을 그때 당시 점을 더 중요하게 북한 역사학은 바라본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이 개화파에 대한 그 북한 평가는 개화파라고 했을 때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김옥균을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김옥균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봉건 질서를 비판하고 또 조선 사회를 개혁을 시도했다 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는 일본에 의존해서 그런 그 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개혁적을 부정적으로 봐요. 즉 민중을 기반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개혁을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 개화파를 완전한 애국서력으로 보지 않아요. 완전한 애국서력으로 보자는. 그러나 이 북한은 이 가보개혁, 나중에 가보개혁도 좀 이렇게 볼 건데, 이 가보개혁에 대해서도 북한은 또 복잡하게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신분제를 폐지하고 봉건제도를 해체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부정적으로는 일본의 영향 아래 진행되었다는, 즉 민족의 자주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가보개혁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불안한 봉건개혁 정도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북한이 그 근대 그 개화기 때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어떤 그런 운동은 이 동학농민 운동이에요. 가정 높이 평가요. 동학농민 운동. 이 북한은 이 개화파보다는 이 동학농민 운동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유는 농민이 주체가 된 운동이고 반봉건 운동, 반외세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 교과서에서는 이 동학농민 운동을 근대사의 중요한 관점에서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쭉 맥락을 보면 북한이 좀 강조하는 흐름을 보면, 이 근대화 시점에서 강조하는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어떤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봉건 조선의 위기, 봉건 조선인 조선 말기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반봉건 투쟁을 일으키고, 그 후에 일제가 침략을 하고, 또 일제 침략에 의해서 의병 활동들이 일어나고,
의병 활동이 일어난 중에 또 김일성이 그 항일무장 투쟁이 일어나고 그 항일무장 투쟁으로 인해서 사회주 혁명이 김일성을 통해서 북한의 국가가 건설된다. 이런 식으로 그 조선 말기부터 이렇게 쭉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북한과 우리 남한의 근대 개화기 때의 어떤 역사 교육의 흐름을 좀 이렇게 보았고요. 이어서 일제 강점기 역사 교육 흐름과 남북한의 관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역사 교육 흐름은 초기 요건 또 이게 그 무단 통치라고도 해요. 초기라고 하고 무단 통치,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문화 통치 시기도 있었고 또 한국 신민화 시기 이런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소수의 조선사 교육이 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걸 또 하나하나 좀 일제에 대한 또 북한의 교육 관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이전과 이후의 역사 교육 차이는 단순히 교과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를 역사의 주체로 보느냐 하는 차이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단순히 교과 내용의 차이를 말했죠. 전에는 이렇게 중국 이 중심의 보편사의 중심의 어떤 그런 교과 교육 중심이었다가 조선시대 사슬 들어오면서 우리 국사 교육의 교과 중심으로 내용이 좀 바뀌는 이런 차이였는데 일제 시대에 와서는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역사의 주체로 보느냐 하는 거, 누구를 역사의 주체로 보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조선 전기에는 왕조와 유교 질서의 중심이었고 개화기에는 민족이 중심이 되었죠. 개화기 때는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이 교육, 국사 교육이 좀 있었다면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일본 제국이. 자, 그러면 일제 시대에 한국 학교들에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한국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이 지적돼요. 일본 국민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쪽으로 역사교육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먼저 초기 한국사, 즉 초기 한국사를 축소하고, 즉 이때 당시는 이게 무단 통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게 예. 학교예요. 근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인데, 순사의 모습,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무단 통치. 그러니까 이게 무력으로, 힘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다루었다는 거죠. 즉, 일제는, 대한제국 시기의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조선시대 말기에 그런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식 교육제도를 덧입힌 거예요. 한국사는 독립 목적으로 거의, 가르치지 않았고, 일본사를 중심으로 교육했다는 거죠. 조선은 일본사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그 교육의 어떤 그 이유를 조선은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였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 시켜줬다는 논리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는 너희를 강점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좀 이렇게 좀 깨게 해주었어. 근대화를 시켜준 어떤 그런 선생이야, 스승이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주입시켰다는 거죠. 즉, 학생들은 조선은 원래 약했고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생각을 만들도록 그렇게 주입을 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문화 통치기에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 문화 통치기인데, 이렇게 무단 통치, 즉 힘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이 3.1운동 같은 어떤 이런 항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력으로 통치하는 걸 좀 이렇게 힘을 바꿔서 문화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렇게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문화 통치를 해요. 사이토 총독 시기에 교육을 다소 완화시켰지만은, 그렇지만은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교육의 핵심은. 한국사는 독립과목으로도 거의 가르치지 않았고 일본사 중심으로 교육했고 조선은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였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논리를 계속해서 주입시켰다는 거죠. 네, 즉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일본 천황 중심의 역사, 일본 건국의 신화,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한 가족이라는 즉 내선 일체의 논리, 조선 역사는 일본 역사의 종속이 된다는 식으로 이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민족사에 대해서는. 자, 그러다가 이 한국 신민화 시기 이때 들어와서는 가장 강력한 동화 교육으로 이루어진 시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면 70년 동안 80년 가까이 이게 그 문화가 이질화됐잖아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서의 어떤 그런 체제로 북한을 동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다 동화의 첫 번째 절차의 단계예요. 한 민족을 구속시켜가지고. 중국도 보면 그 연변자치주의 보여요. 요즘에는 조선족들이 거의 없어요. 조선족 학교도 요즘은 거의 없어서 버렸어요. 한족들을 많이 그냥 거기다 쓸어 넣는 거예요. 조선말도 모른다니까, 저는. 학교도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통합의 정책을,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도, 좀 이렇게 아주 좀 이게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런 수단을, 강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보안서 어떤 그런 경찰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통일이 되면 이 이야기 하나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되면 이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경찰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회를 통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뭐 경찰 같아 보여요? 알죠? 무문해 보이죠.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통합 사회사 그런 가운데서는 이 경찰권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해서 그런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일본도 일제도 우리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신사참배 학생들에게 가장 이때 이 한국 시민화 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동화 교육을 이루어시켰는데 학생들에게 해야 될 것은 매일 궁정요배 즉 이게 천황의 절하기, 한국 신민으로서의 암송, 신민서설을 암송하고 일본어를 강요하고 창씨개명을 장려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역사 교육에서도 거의 일본 교육, 제국의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교과 내용은 일본 천황은 신성한 존재이고 일본은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국가이고 일제의 전쟁은 일본이 전쟁은 그때 당시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렇게 인도 저기 필리핀까지 막 전쟁 점령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고 조선인은 일본과 하나다. 이런 전쟁 이렇게 강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상 한국사를 배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일제시대에.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건국시대 이후에 친일 사관이 많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일제시대 당시에 일제가 교육시켰던 이 사관이 아직도 빠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때 그때 당시 제일 똑똑하다는 놈들은 다 그 일제한테 붙어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젖어버린 거죠. 예. 근데 이 시기에, 는 사실상 한국사를 배우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소수의 조선사 교육들은, 이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럼 조선 사람들은 한국사를 전혀 몰랐는가?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일제 교육 밖에서 민족 사학자들이 한국사를 가르쳤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채호라든가 박은식, 정은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사는 민족의 정신이다.
조선 역사는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고 라고 주장하면서 민족의식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교육했던 조선사 교육책이 독사신론이라든가 조선상고 이런 책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남에서 했던 그런 교육의 책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제강점기 학교의 역사교육은 한국인을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역사는 축소 왜곡이 되었고 일본사 역사가 학대 강조되었고 황천황에 대한 충성을 또 요구했고 교육의 핵심이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 이에 맞서서 우리 신채호라든가 박은식이라든가 이런 민족 사학자들은 학교 밖에서 제도권 학교 밖에서 이 한국사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참 이게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이 세계 역사학의 흐름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해방 후 우리 한국 역사학계가 발전한 과정도 이런 일제 식민사관의 투쟁 속에서 이렇게 해방 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세계 역사학의 흐름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19세기 역사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역사주의가 파시즘으로 강하게 나가면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가 파시즘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19세기 역사주의는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주의, 제국주의 역사학으로 이렇게 파시즘과 같은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역사, 이 통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식으로 역사 교육을 이렇게 표방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우리 조선은 그때도 그러면서 우리 제국에 대한 제국의 억압에서 우리의 그런 자주성을 지키는 쪽으로 민족주의가 발달됐죠. 그러면서 제국의 그런 것들에서 폐쇄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발달했어요. 약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일제 시대의 역사 교육의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렇다면 일제 시기에 대한 역사 교육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북한은 공식 교과서에서 이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일제 통치를 민족 말살과 착취, 억압의 시기로 규정합니다. 즉 일제가 을사조약을 통해서 날조해가지고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에게 무자비한 수탈과 차별을 일삼았다. 이 을사조약에서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완용이라 할 때 배신자라 할 때는 이완용의 이름이 탁 떠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신자라면 유다가 떠오르잖아요. 북한에서 내가 유다란 말을 그냥 한두 번 피트피트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배신자라고 했을 때는 북한에서는 이완용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국에서는 또 이완용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르게 하는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좀 또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다루겠는데 어쨌든 북한은 이 일제 시대를 그렇게 규정한다는 거죠. 근데 요 정도까지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우리 한국의 역사학을 바라보는 점하고 좀 거의 비슷한데 요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북한 역사학을 요 이후가 문제인데 요 이후는 이런 일제에 맞서서 북한은 이런 일제에 맞서서 조선인민은 김일성을 중심의 한 항일 유격 투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일제에 맞서서 김일성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이 일어났고 또 한쪽에는 좌익 계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그래요. 김일성하고 좌익 계열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운동가들 있잖아요. 민족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은 좌익 계열이라고 말해요. 예. 독립군들을 좌익 계열이라고 김일성을
이런 일제 투쟁에 맞서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본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계열이 일어나서 저항했으며 이 저항은 결국 혁명 투쟁을 승화시켰다고 서술해요. 결국 북한에 보면 결국은 일제 침략에 맞서서 이 조선인들 가운데는 두 투쟁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김일성 세력, 하나는 독립운동 세력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나중에 우리 북한 현대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하겠지만은 북한이 이렇게 국가를 건국한 다음에 북한이 소위 말하는 좌익 계열의 민족운동가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건국해요. 근데 그 계열이 나중에는 건국된 이후에 그 계열하고 투쟁이에요. 내부 안에서는. 그 계열을 뭐라고 말하는 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라고 되거든요. 네. 그 계열을 때려부시는 청산하는 작업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뤄져요. 근데 어느 나라 이 사회주의 운동을 들여봐도 똑같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혁명,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신대원 졸업 논문이 러시아 혁명이었다 그러냐. 근데 러시아는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이 1917년에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2월 혁명은 짜르 정부를 뒤집었기 위해서 부르주아지하고 이 소비에트, 이 노동자들 이게 연합해서 뒤집었거든요. 이것이 2월 혁명이에요. 그래서 짜르 정부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부르조지하고 소비에트 이 노동자 농민들은 똑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부르주아지를 때려 엎는 것이 10월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완전 소비에트, 완전 노동자 농민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10월 혁명은 그런 것이에요. 중국 공산당 혁명도 봐도 똑같아요. 중국이 일제에 들어왔을 때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해서 일제를 때려눕혔어. 그 일제가 쫓아나간 다음에 또 다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또 붙어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갔잖아요. 어느 나라 공산주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좌파들이 북한을 이렇게 사모하고 막 추앙하는데 이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존재. 처음에는 뭔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일제가 침략해서 그걸 반대하게 투쟁한 두 계열인데 하나는 김일성 항일운동 계열이고 하나는 이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운동한 이런 계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3.1운동, 을미의병, 60만세 운동 등 민족주의 항쟁과 함께 여기 좌익 북한식으로만 좌익 민족 운동가들이 일으키는 어떤 그런 거죠. 그거에다가 김일성의 항일 전쟁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이 일제 시대에 다루는 거죠.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이게 보천보 전투 김일성 역사 혁명사관을 가면 이 보천보 전투를 그렇게 승리로 이렇게 이끌었다고 그렇게 이 선전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실제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실제 보천보 전투는 아주 미약한, 근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 큰 전투였던 것처럼 묘사를 해요. 북한은. 보천보 전투가 일제 시대 전투죠? 예. 일제 시대에 저 사람이 진짜로 전투를 이뤄서 일제를 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지금 저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는 김일성이라는 인물도 가짜였다, 페라벨 이런 다 많아요. 나중에 좀 다 다루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김일성하고 민족 운동가들이 일어나서 이 일제를 투쟁해 이런 식으로 일제 시대를 바라봐요. 그리고 저 주요 서사 구조는 일제 침략 탄압 좀 그래서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혁명적 승리로 이끈 것이 김일성, 이 영도 아래서 혁명적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즉 결과 항일혁명의 승리로 북한 정권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일혁명의 승리로 북한 정권이 탄생했다. 이를 통해서 김일성의 지도력과 정통성을 얻는 점을 강조해요.
일제시대를. 예. 종합해보면 이 북한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를 반일, 항일, 항쟁 역사로 해석하면서 김일성 혁명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일제시대를. 예. 요게 일제시대에 대한 북한 서술이 어떤 면이고, 요게, 일제시대에 대한 남한이 서술한 어떤 그런 면들을, 이렇게 좀 비교한 거예요. 북한은 일제강점기라고 하지만은, 남한은 일제식민지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김일성 등, 김일성 혁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좌익투쟁의 사회주의 계열을, 좀 이렇게 조금 미화하는, 즉, 북한이 말하는 좌익투쟁은 이렇게 우리 말하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민족운동, 또 광복군, 이 독립운동을 또 강조하죠. 또 북한은 민주주의 승리를, 그러니까 1948년에 이게 조선 수립을 하는 것들을, 이 일제강점기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립은 독립결과로서 외세 결과로 분단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일제시대에 대한 좀 다른 부분 해석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북한의 자료들, 저도 이게 최대한 남북한 근대사를 이렇게 보면서 북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이게 보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북한을 경험했다 뿐이지 북한에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배운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통일부 어떤 그런 자료들, 북한 자료들 많이 좀 통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북한의 이 역사 교육이라든가 자료들은 신뢰하기가 좀 많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신뢰하고 편향성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공식 서술은 주체사상과 김일성 우상 숭배의 이념에 철저히 의하기 때문에 계획된 선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이 사실관계를 서술하는데도 일방적인 과장과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학계에서는 상당히 북한이 자료들을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워해요. 예. 그리고 북한의 예를 들면 김일성 업적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뭐 상당히 어려워.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북한의 교과 내용 가운데서는 중학교 1학년까지 총 31억 학점인데 그 가운데 역사 교육이 4학점이라고. 4학점 중에서 3학점이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역사 교육 이 부분이라고. 뭐 김일성이 항일투쟁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놨는지 그 역사는 너무나 풍성풍하게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바로 검증하기가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서술하는 이승만 정부라든가 이런 정부가 건국이 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서술하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런 것들 연구 자료를 사용할 때 인용할 때는 선전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가능한 다른 출처와 비교해서 검증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 남북한 역사 교육 흐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좀 파려고 하는데, 앞에 거는 좀 그냥 간략하게 넘어왔는데, 대한민국 건국과 남북한 역사 교육 흐름. 첫째,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 과정의 변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교과 과정이 변하는 과정. 또, 대한민국 교과 과정이 변하는 과정, 미군정기 역사 교육, 그 다음에 1차 교육 과정 변경, 2차, 3차, 4차, 6차, 7차까지 나가거든요. 7차에서 근현대사 서술의 논쟁, 즉, 이 대한교과서 논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이 뉴라이트 사상이 일어나는데, 뉴라이트 계열이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
저도 이게 그 공부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 이 교육의 교육관에 대해서 참 많이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그 미군정기 역사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은 18세기 후반 이후에야 출생한 신생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출현지는 유럽이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본격적으로 미군정의 어떤 해방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 전에 이게 개화기 때 이 그 외국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교육이나 또 우리 그 개화파들이 해서 조금 이렇게 유입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지만은 이 그 역사 근대 역사학의 어떤 그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 유입된 것은 해방 이후, 즉 미군정의 어떤 그런 역사 교육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그 해방 미군정 1주년 해방 1주년을 맞아서 미군정청 앞에서 광장에 맞았던 그런 행사, 이게 미군정청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뭐 요거는 독일 깃발 같고, 예. 여기 미국, 영국, 예. 이렇게 예, 한국 행사였고, 이때 이게 일제 때는 총독부에 이 항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항무국이 일제 당시에는 이게 이 교육부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교부로 이렇게 개편이 돼요. 예, 문교부로 개편이 되고, 여기 미군정 시기에 학교에서 교육하는 그런 사진을 45년도 10월 하순에 미국 군정 차량 부산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진자도 있고, 바둑이와 철수, 뭐 여기 문교부에서 나온 어떤 그런 교과서, 예, 그런 자료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미 군정기에 이게 45년도에 이게 학생 수가 이렇게 48년도에는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학교 교육이 전에는 우리가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국가를 운영하기 양성자들을 키우는 어떤 관점이었죠. 근데 학교가 이제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양육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우리 같이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1945년 8월 일제의 항복과 더불어서 미군정청이 수립되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돼요. 미군정청이 그때 우리나라 국가 아직 48년도에 우리 건국이 되니까 그전에는 아직 우리나라 국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임시 통치를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청이 이렇게 지어져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정청이 교육 정책을 발표해요. 해방 후 폐허가 됐던 상태에서 교육 시스템을 단기간 복구를 해요. 그전에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었죠? 일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이었죠. 근데 그걸 싹 갈아엎고 군정청이 들어와서 이 항무국을 바꾸고 교육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 거죠. 즉 단기간 복구하는데 복구를 하게 되는 미군정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을, 그래서 국사 교육의 복원과 민주 시민 교육을 도입은 이후 한국 교육의 기틀을 만드는 미군정청이 들어와서 국사 교육의 어떤 기틀, 또 민주 시민 교육의 기틀을 이때 미군정청이 들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 국민이 민주시민이라는 어떤 시민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들어와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깔아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 목표를 제시해요. 예. 예. 그리고 이 교육 목표를, 첫째 교육 목표를 제시하는데, 미 군정청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로서 1945년 9월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업을 재개하는 한편 8개 항의 교육 방침을 발표해요. 8개 항의 교육 방침. 또 한편 미 군정청은 동년 12월에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해요. 조선교육심의회를. 이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교육 이념, 교육 제도, 교육 행정, 그리고 교육에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사범교육 등 10개의 분과로 나눠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결과 신교육 방침에 관한 안을 제출해요. 신교육 방침에 관한 안. 이때 생긴 게 사회생활과라는 게 도입이 되거든요. 사회생활과라는 거는 내가 한 시민으로서 아이가 나중에 온전한 어떤 시민사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 사회교육과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안에 커리를 집어넣어요. 얘가 지금 어린애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그 교육을 받아야지 통과해서 사회시민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교육과라는 어떤 그걸 만드는데 그 사회교육과 안에 교육 커리는 뭔가 하면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요런 어떤 그 수학, 국어, 뭐 요런 것들을 과를 넣어가지고 수업 커리를 만들어서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를 만들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전에는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이런 것들은 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구체적인 교육을 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합해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 이해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요 학생이 어떤 인간으로 자라기를 원하는가 그런 실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홍익인간 정신. 홍익인간이라는 우리가 그 단군 조선의 홍익인간이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 이런 홍익인간 정신, 이런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첫째로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애국교육 강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일제잔재가 일제잔재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립정신을 양성하고 또 국제 사회와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회교육과를 통해서. 즉, 그런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 군정청은 이 한국의 교육 방침 가운데서 또 이렇게 주목했던 것은 방공체제를 구축하고, 그때 이게 소련은 북한은 소련의 지금 이게 체제가 지금 대결 중의 상태에 있으니까 방공체제, 방공사상을 무장한 어떤 그런 인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설정하려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즉 이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스템을 이 미 군정청이 들어와서 세운 거예요. 민주주의 교육 시스템을. 즉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제거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했어요.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소련은 북한을 그때 점령하고 있으면서 소련식 사회주의를 북한에 이식하려고 했고, 우리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맥을 짚어보면, 우리 중세 역사 가운데서는, 국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근세에 들어와서 민족을 우리가 좀 내세우는 어떤 그런 관점이 들어왔다가 이때 현세에 들어와서는 한 인간, 홍익인간, 자유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게 한 이런 교육으로 근대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교과 검정과 검열 정책 개입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군청은 일제시대처럼 이게 일단은 그런 교육을 했다면 이 교과서가 그런 인간을 만들려면 교과서가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과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과 검정, 교과서 검정하고 검열이라는 정책에 대한 어떤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요 맥을 잡아야 돼요. 요 맥을 잡아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사회의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좀 간파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 군정청은 일제시대처럼 정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방식을 피하려고 했어요. 일제시대는 교과서가 일제의 입에 맞는 국정교과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교과서 내용이 똑같아. 조선 팔도 어느 곳에서 배우든지 똑같은 내용을 배워. 일제에 우리가 주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배워. 그러나 당시 미국은 민주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허용해요. 일제가 하는 건 똑같은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근데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견해예요. 의견을 허용해서 여러 출판사들과 교과서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요. 똑같은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할 수 있는 그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걸 허용한다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교육 방식이고, 그리고 교사들도 자율성에 맡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이게 미군정적인 민주주의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검증과 기준만 심사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검정제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검정제도라는 게. 교과서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 검정제도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정교과서예요. 국정교과서. 이 국정교과서라는 건 정부가 직접 집필하고 전국이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식이죠. 북한의 교육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비유로 둔다면, 기독교 안에서 본다면, 기독교 내용에서 본다면, 오직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있는 그것도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예요? 카톨릭. 카톨릭은 교학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일반 사람은 해석할 수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교파들 있잖아요. 성경은 같은데, 다양한 감신, 장신, 총신,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국정교과서라는 거는 정부가 교재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국정교과서예요. 이렇게 하면 피곤하지 않겠죠? 피곤하지 않겠죠? 다 똑같은 생각 아니야. 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좌파고 우파고 이 분열이 돼서 이렇게 복잡해요? 이 검정제도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국정교과서가 채택돼가지고 한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군정청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째 국정교과서이고, 두 번째는 검정교과서예요.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직접 집필하고 정부가 그냥 심사만 하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다른데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교과서라는 거 있어요. 인정교과서는 검정보다 심사가 조금 더 완화된 상태. 다른 역사학자가 쓰지만은 그걸 가져와서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정부가 조금 이렇게 그 검증을 조금 통해서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각자의 그 역사 해석에 대한 것들이 다 난무한 거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는 이걸 허용한다니까. 나중에 이게 쭉 교과과정 쭉 보면 7차 근현대사 이게 계속 그게 바뀌거든요. 이 바뀌는 과정에 나중에 이 대한교과서 논쟁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피곤하다. 내가 요즘에 와서 이걸 요즘에 정리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구조계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이런 구조계 때문에 좀 피곤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정교과서만 허용하다면 그 국정교과서가 무소불위한 물론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하고 그렇게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쟁할 수 있는 어떤 반작용할 수 있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피곤함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의 피곤함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검증 이런 것들은
실제로 했지만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방향에서 그 최소한의 검증만 해서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당시 이 한반도는 미 군정이 있고 북한은 그 소련 군정이 하고 대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좌우 이념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반민주적인 내용, 그리고 공산주의 선정 내용, 친일 군국주의적 내용은 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군 정청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짚어보고 마칠 건데요. 근데 이 교과서를 만드는 집단이 있겠죠. 교과서를 만드는 집단이 있는데 이게 그 진단학회라는데요. 예, 진단학회라는데요. 이 진단학회는 일제시대에 창립된 학자들이에요. 일제시대의 악파세리가 일제의 어떤 그런 그 교육사관이 계속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조선인들이 좀 모여서 어떤 그 운동한 어떤 그런 학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해방이 돼서 이 진단학회가 그 교과서를 만들어요. 이게 동아일보에 나온 게 그 진단학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설을 실은 일제시대 신문이고 여기에 그 진단학회가 발표한 이게 하게 된 이 진단학보라는 어떤 그런 이 자료고 이게 진단학회 창립터, 진단학회 50주년 기념 뭐 어떤 그런 사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역사 교육을 위해서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1945년 10월에 이 진난학회 등 이 교과서 편찬을 미 군정청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교과서를 뭐 국사교본, 초등국사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데, 실제로 현장까지 뭐 저 시골까지 이런 교과서가 보급되기는 그때 당시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 교과서는 왕조 중심의 서술 체계로서 일제 말이 학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말의 그 근대 개학이 말에 책들이 국자 교과서 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이 어떤 그런 의식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교육 내용들을 좀 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